포스코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 분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전경제에서 많이 다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할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려면 이런 조치 정도는 좀 취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그 수용을 했고, 그래서 거의 한 90% 가까운 찬성으로 됐습니다. 물론 포스코 주가도 이걸로 인한 주가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전경제의 키워드,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계약서를 쓰든지, 그래서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정관 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 여기가 참 개인들 많이 좋아하신 주식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잠깐 찍고 내려왔죠. 여기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그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지난주 주가가 28%가 빠졌고 고점 대비로는 43%. 진짜 많이 빠졌죠. 이거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속이 무너질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번 주 초에 좀 첩보가 있었어요. 이게 내부자 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저희 후배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이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관계 당국에서 잘 안 알려줘요. 이걸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보도가 되고 내용들이 흘러나가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보도를 못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2020년 2월에 SK이노베이션의 NCM 양극재 2조 7천억 원, 규모 상당하죠.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임직원들이 샀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죠. 그때 주가가 한 5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그 이후로 한 9만 원까지 한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올랐습니다. 이게 2021년 9월에도 이번에는 한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공개 정보 건은 2020년 거, 그러니까 2조 7천억짜리 요거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뭐 이거는 정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고 그냥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NF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회사인 LNF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같이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이동채 회장의 개입 여부예요. 거기 오너이자 회장의 개입 여부인데, 일단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서는 이동채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원 4-5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기자도 잘 알죠. 전해졌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확인은 못했다는 그런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쪽에서 그 전에 정말 너무 싸늘하게 뭘 하더라고요. 어떤 뭐 내부 거래 수사받고 있다는데 막 아니라는 듯이 막. 취재를 해보셨을 때. 그랬는데 그 결국은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국경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공지를 했습니다. 일부라는 말 항상 쓰죠. 일부 임직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뉘앙스는 약간 회장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회장이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단정을 했을 거예요. 업체에서는. 근데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도. 그 오스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횡령 사건에서 회장과는 절대 관련이 없다. 그쵸.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긴 느낌이 하네요. 좀 다르죠. 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일부 임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회장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회장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하고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차명주식 계좌에 대해서도 들여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비엠 문제는 이거를 여기저기 좀 물어봤을 때 그 내부 통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오스템 때도 이제 내부 통제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면서 조금 회사 사이즈가 좀 작았다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회사가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 통제 시스템들에 대한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면 그런 데서 좀 미흡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큰 돈이 눈앞에 있으면 뭔가 내부 통제로 통제를 안 해주면 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 중에 이게 저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돈을 되게 많이 줬어요. 임직원들한테. 공시한 걸 보면은 코스닥 상위 연봉 탑10 안에 한 4명이 에코프로엠 임원들이에요. 상반기 기준 최문호 기술 책임자 CTO가 109억 원. 엄청 많이 받았죠. 연봉 거의 우리나라 회사원 중에 탑 아닌가요? 거의 삼성전자도 진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150억 권우현 회장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유예를 이렇게까지 안 줄 텐데 이건 되고요. 그리고 권우석 김병훈 대표가 90억 85억 여기도 뭐 거의 100억 가까운 연봉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그 김홍관 전무가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구나.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봉은 한 7,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스톡 옵션이 52억 원. 엄청나죠. 그리고 이 스톡 옵션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주당 만 원에 받았거든요. 와, 근데 주가가 한 50만 원씩 되잖아요. 그래서 김병훈 대표가 하반기에 70억 원을 팔았고 권우석 대표가 63억 원, 최문호 부사장이 115억 원, 뭐 전무 뭐 100만 주, 9천 주, 1,500주 뭐 이렇게 회사 주식들을 이렇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 원에 받았는데 주가가 50만 원이 되면 팔고 싶지. 그렇죠. 그 파는 것 자체는 뭐 특별히 그렇죠. 뭐 주식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짜증날 수 있겠지만. 네. 그런데 좀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에코프로뱅 공시를 보잖아요. 네. 그럼 임직원 매매 관련한 공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임직원 매매 공시가 많은 게 보기는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이거를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부 통제에서 그런 게 잘 안 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분들은 이제 고위직들이고 공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임직원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네 사장님도 다 팔고 뭐 상무님도 팔고 전무님도 팔고 부사장도 팔고 그러는데 거기 임직원들은 매매를 안 했을까? 그 위에서 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공시를 안 한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회사 분위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팔지 거예요. 않을까요? 먼저 제 생각에는 임원분들보다 먼저 파신 일반 직원분들이 더 많을 거. 그러니까 먼저 팔든 늦게 팔든 네네. 파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그럴 수가 그쵸. 없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누구도 이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 뭐 대표이사 부사장 뭐 전부 다 파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그 해명 뭐 기자로서의 해명 아니면 혹시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댓글 반응을 보니까 아니 이거 1년도 더 된 사건을 왜 지금 보도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냐 공매도 세력과 얽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주가 조작 사건들은 발생 직후에 처벌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기까지도 어렵죠. 미공개 맞죠. 정보는. 예, 그거를 다 수사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1, 2년 지나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 이게 도둑질이나 강도는 뭐 현행범으로 잡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탈세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매년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마음 아픈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이런 거 취재를 할 때는 언제 보도를 해야 되나 이게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수사 당국에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잘 안 해주고 맞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개연성을 보면은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럼 이게 지금 여기가 또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전에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공장에서 화재가.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주가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 번 더 쳐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허 기자도 이런 경우 좀 있었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럴 때 좀 어떻게 판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증권부에서 기자 생활할 때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그 나름의 이걸 원칙을 정했던 게 이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회사에서 나한테 호재성 정보를 준다. 이런 거는 저는 절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저희가 뭐 삼성전자 백날 써봐야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막 시가총액 막 500억 이런 회사들은 그냥 뭐 저 같은 그 영향력 없는 그런 기자들의 기사 하나에도 분명히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유념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악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확신이 들 정도의 근거가 모이면 빨리 써야 된다. 무조건 빨리 써야 된다. 이게 타이밍 본다고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은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뭐 공매도 세력과의 연계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잖아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오해를 받아요. 그렇죠. 내가 타이밍을 뭐 이렇게 볼 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매매 타이밍을 조금 조절을 아까 보도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매매 타이밍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고민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손익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공매도 세력과 연계할 틈도 없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세력과 연계해서 기사 쓰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막 가끔 항의 메일 많이 오잖아요 기자들. 그래서 뭐 땡땡아 뭐 공매도 세력에 뭐 받아가지고 뭐. 근데 저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그럼 그 공매도 세력이라는데 저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모르겠어요. 그 물론 그 주주분들의 마음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막 안 좋은 기사들 댓글 보면은 막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뭐 기레기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더 저보다 열심히 하는 기자분들은 공매도 세력과 뭐 그런 게 있는데 보통의 이 기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쁜 게 있으면은 이거 문제야 해서 고수진 씨가 말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보내고 별거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이런 내가 뭔가 단독 기사가 있는데 고민하잖아요. 딴 데서 써요. 나와요?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빨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이게 매수 세력과 결탁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탁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아까 허 기자 얘기한 것처럼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전 취재할 때는 좀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많죠.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었고 근데 공매도 세력하고 연계돼서 기사 쓴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허 기자 말대로 저 말고도 뭐 진짜 그렇게 또 깊숙하게 들어간 기자들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 경험상으로 공매도 세력하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작전 세력하고 결탁하는 경우는 좀 봤는데 그렇죠. 밑으로는 별로 못 본 것 같고 사실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에코프로가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맞아요. 여기서 그 지난번에 화제가 났던 그 부분에서는 거기도 물량이 꽤 되는데 지금 배터리 쇼티지도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소재 쇼티지도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삼성 SDI 물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SDI 물량이 꽤 되고 그다음에 SK 이노 물량이 좀 되는데 그럼 이 공장을 처리해서 복구하는 것까지 시간 동안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구하는 건 에코프로비엠 사정이고 이 배터리 셀 회사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여기에 화재가 내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장 장치를 관계 당국에다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흡하게 되면 늦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사고도 쳐본 사람이 친다고. 그쵸, 뽀삐디. 그래서 사고를 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거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탁탁탁 처리해갖고 사과문은 어떻게 발송을 하고 뭐 가서 심할서는 어떻게 쓰고 가서 이제 밥을 어떻게 사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순탄치 않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1차 고민. 2차 고민은 ESG. 맞아요. 중요하죠. 네. ESG 측면에서 에코프로의 ESG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청 업체들.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협력업체가 예를 들어서 노동 착취를 한다거나 뭐 회계 부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공급망의 ESG를 관리하는 것도 그 원청 업체의 ESG 의무에 포함이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공급망에서 뭔가 좀 나쁜 저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름으로써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정도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ESG의 S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ESG 때문에 지금 그 내부자 거래라는 불법 행위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아 이거 받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아까 권순희 기자 원청을 얘기하셨지만 은행도 대출을 해준 기업에 예, 뭔가 ESG 이슈가 터진다 이러면은 신용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단순히 뭐 재무가 뭐 장사를 못해서 이런 재무적 위험도 당연히 고려를 하는데 그 외에 경영 아니면은 ESG 안에서 뭐 소셜 이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전형적으로 이제 부합하는 게 에코프로 BM의 사례이고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현대산업개발 예. 이것도 ESG 측면에서 은행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주식시장이랑 금융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장사 뭐 그래 뭐 좀 내부자 거래 뭐 할 수도 있지 그래도 뭐 수익 잘 내고 뭐 그러면 주가 오르면 좋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의 해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 그 회사 측에서 네. 해명을 한 이거다. 삭제했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부 임직원들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 회사 자금과 관련이 없고 그 내부자 거래에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회사 자금하고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전체 주식 그 발행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내부자 거래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자 거래 자체는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따가 허인영 기자가 좀 더 그 적나라한 그 사고 이후에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지를 이제 허인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청업체에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에 대한 BM에 대한 양극재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공급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에코프로,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유미코 여기가 이제 5대 양극재 소재인데 에코프로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청업체가 야 이거 나 이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을 할 때 안 받을 수가 없어. 구할 데가 없어 소재를. 전 세계를 다 뒤져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 지금 K 배터리의 조금은 심각한 그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더 마저 드리면 얼마 전에 이게 특정 언론에서 폭스바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안 사겠다, 계약 끊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끊었단가?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좀 바뀌었어. 제목이 뭐 4분기에 안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오보다 아니다 뭐 말이 많다가 일단은 LG 엔솔의 해명은 오보다 명백한 오보다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뭐 보는 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가 또 이제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끝나겠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또 박찬영 기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또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전기차를 못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쇼티지 문제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상의 쇼티지인 거고 당장 나가야 되는 배터리가 안 나가서 재고로 많이 쌓여 있대요. 그러면은 폭스바겐 쪽에서 LG엔솔의 배터리를 좀 덜 가져갔거나 아니면 안 가져갔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재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배터리 회사들 실적 발표하는 거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SDI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4분기만 따지고 보면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감소했어요. 이것도 재고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뭐 17%, 7.9%가 늘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30%가 빠졌고 컨센서스 대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문제 때문에 배터리 재고가 조금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은 약간 좀 낮게 잡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재고 이슈. 이것도 LG엔솔 안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큰 뭐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죠, 뽀피디? 모판 LG엔솔 주식이 있나요? 우리 거액자산가 두 주 가지고서 한 주 팔았고 한 주 물려 있다고 슬퍼하고 있는. 두 주를 분할 매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배터리 업계에 안 좋은 뉴스가 좀 있다라는 거고, K배터리의 앞날이 밝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나 고비가 될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소재 업체의 쇼티지가 셀 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밑단, 윗단, 전후방 쪽에서 막히는 고리들이 단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빔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